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을 취하고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간다.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민법은 저당권에 대한 유통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갑이 독일 놈인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 벌어지면 제가 충격받은 게 뭐라 그랬죠? 최순실이 독일에 가서 객실 20개 있는 호텔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죠? 5억 2천만 원. 그죠? 너무 싸죠. 와, 그래서 제가 뭐 최천원 저랑 다 정리하고 독일 가서 호텔 할까? 아, 그러니까 객실이 20개고 보니까 레스토랑도 있지, 그죠? 주차장도 있고 그런 호텔인데 5억 2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보다 더 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제 있는지 아시겠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죠? 물가도 이제는 서울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실험해봤어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우리가 물가 비싸다는 데가 뭐죠? 동경, 그죠? 그 다음에 뉴욕, 여기 가서 해봤더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물건을 많이 사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서울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소득 1위는 아닌데 물가 수준은 거의 뭐죠? 세계 1위 수준이고요. 뭐 충격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과거 우리나라 뉴스에서 볼 때 그랬잖아요. 야, 뉴욕 같은 데서는 어떻게 살지? 저렇게 물가가 비싼데? 근데 우리가 뉴욕보다 더 물가가 비싸요. 동경 살인적인 물가 막 그러면 와, 어떻게 살지 했는데 우리가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만 잔뜩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수틀리면 독일 가서 호텔 할까 합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독일 호텔 하면 여행 올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오셔서. 아무튼 독일은 어떠냐면 갑이라는 독일 놈이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건물 구입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등기소에 가서 이 건물에다가 돈도 안 빌리고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독립의 원칙이죠. 그죠? 돈도 안 빌리고 먼저 설정하고 요 설정된 거를 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파는데 일단 누가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 담보를 설정해 달래요. 저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면 얘한테 가서 요 저당권을 뭐죠? 구입하는 거죠. 구입을 하고 요거를 뭐죠? 은행에다 맡기고 뭘 받아요?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갑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건물 구입 자금을 대부분 다 뭐 하게 되냐면 회수를 하게 되고요. 장점은 빚도 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죠. 건물을 구입하고 돈이 부족하면 뭘 받아요? 대출을 받으니까 구입 자금을 일부를 뭐죠? 회수하긴 하지만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거의 구입 자금의 99%를 다 뭐 하게 돼요? 회수를 하는데 뭐도 없어요? 빚도 없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회수를 합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단히 유리하고요.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갑은 누가 이 건물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떻게 해요? 하시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경매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죠?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뭐가 돼요?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사느냐?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회수하니까 투자된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뭐죠? 몇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문제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경매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깔세예요. 다시 말하면 서양 애들은 보증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뭐만 내요? 주세로 이렇게 사용료만 내지 뭐가 없어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경매가 되더라도 피해를 안 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경락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요.
어차피 얘네들의 목적은 세 받는 거니까. 그냥 경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은 뭐예요? 그냥 집주인이 바뀌었구나. 아, 입금을 뭐죠?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당권에 대한 유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증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뼛속 깊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뭐가 걸려요? 세입자 보호 문제가 걸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상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런 거예요? 지상권도 독일 제도인데 걔네는 보증금이 없잖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지상권자는 보증금은 안 된다고요. 걔네는. 그러니까 그 지상권자에 굳이 뭘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냐? 우리는 무조건 개념적으로 보증금을 꼭 생각하시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에서 자꾸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걔네들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보증금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임차권자, 뭐 우선 변제권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도가 다 뭐예요? 독일 제도인데 뭐가 없는 제도예요?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뭐 이 정도고 그냥 재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학기론 시간 이런 거 배우셨죠?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K라는 은행이 갑이라는 개인에게 1억을 대출해주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은행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은행이 뭐죠? 망하더라. 그래서 요 은행은 요 채권과 저당권을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에 판매를 하고 그러면 유동화 주식회사는 뭐지? 이거를 뭐죠? 증권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 배우셨죠? 이게 저당권 유통성인가요? 이거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만 거래한다고요? 저당권만 거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채권과 저당권이 어떻게 해요? 함께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종성 수반성에 뭐죠? 부합하는 제도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저당권 유통성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저당권만 거래한다는 얘기고 얘는 뭐예요?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거래하고 함께 증권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저당권 유통성 문제와 뭐죠? 별개의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저당권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유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법률에 의한 저당권 성립 진입해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일단 설정 계약은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요. 갑을 우리가 뭐죠? 채무자라고 하겠죠. 일단 저당권을 원칙적으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설정 계약을 하는 거냐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만나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이 뭐 하는 거죠? 성립되게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어떻게 해요?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에 반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제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무자가 뭐예요? 저당권 설정된 거고요.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네 아파트 좀 담보 좀 해다오 해서 제 친구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3자가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고 그때 그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물상보증이 되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죠.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한다. O.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X.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뭐죠? 제3자일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결국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효인 거예요. 근데 항상 무효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재 나와 있는 판례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되더라도 유효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돼요. 첫째,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두 번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을 때입니다.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돼도 다른 말로 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433페이지 하단에 보면 판례가 있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이 앞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번 판례 의미 없습니다. 넘기셔서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3번 저당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1번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 토지와 건물 및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객체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양가로 4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읽어볼 필요 없어요. 피담보 채권은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꼭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요. 2번 여러 개의 채무자도 상관이 없고 여러 명의 채권자도 상관이 없고 수개의 채무도 상관없고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3번 미래 채권을 담보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해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금전 채권에 한다. X. 그죠? 금전 채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박스 해가지고 법정 저당권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조심할 게 뭐냐면 1 해가지고 민법 649조 해가지고 나와있죠. 그죠? 옆에다가 법정 저당권. 2 나와 있는 밑에는 뭐죠? 법정 저당권 가입해요. 그러니까 1번에 내가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 이렇게 놨죠. 2 해가지고 뭐죠? 법정 저당권 X. 그러니까 법정 저당권인 것은 뭐만요? 1번만 법정 저당권이고요. 2번은 뭐가 아니에요? 법정 저당권이 아니라고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타이틀을 위에다가 법정 저당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뭐인 것처럼 보여요? 법정 저당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만 법정 저당권이라고요? 1번만 법정 저당권입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법정 저당권은 한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냐면 법정 저당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요. 뭐 1년치 2년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냐면 설정 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반드시 뭐는 필요하냐면 압류 등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는 없죠?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건물을 압류하려면 뭐는 필요하죠?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 문제가 치사하게 나와요. 법정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뭐죠? 맞는 말이지만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무슨 등기는 필요하죠? 압류 등기는 필요해요. 그 다음에 2번은 법정 저당권이 아니라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도급인으로부터 설정에 대해서 승낙을 얻고요.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가 아닌 거죠? 법정 저당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도급 계약을 해서요. 건축업자인 을이 갑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도급인이 건물에 대해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요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뭐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을의 청구권은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 청구한다 그래서 바로 을에게 저당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갑이 어떻게 해요? 좋다라고 승낙을 하고 뭐까지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만 저당권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돼요. 그럼 의문이 생기죠? 이놈이 승낙할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요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이니까 을은 무엇부터 행사해요? 유치권부터 행사하는 것을. 이해되시죠? 건물에다가 컨테너스 박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못 들게 막고 을이 뭐죠? 유치권 행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갑이 찾아오겠죠? 찾아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유치권 행사한다고 깝죽대는 바람에 나 망하게 됐고 자식아 너도 망해 자식아라고 막 방방이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을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도 뭐죠? 설정해다오. 그러면 내가 유치권 풀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 고민하겠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좋다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을은 뭐죠?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럼 뭐예요? 유치권 풀고 공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건물을 완성한 후에 분양이나 임대한 후에 을에게 뭐죠? 돈 주고 저당권 뭐죠? 말소하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고요. 뭐만요? 법정 저당권이 아니라는 점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해가지고 타물권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약정담보물권이고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2번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물권부터 다 끝나게 되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이 총 3가지죠. 지역권, 저당권. 왜 반환 청구권이 없죠? 지역권, 저당권은 스스로 뭐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도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죠? 왜요?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한 무조건 뭐죠? 소멸하니까.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 해가지고 부정성도 있고 수방성도 있고 물상대성도 있고 불가분성도 있습니다. 물상대에서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효력 해가지고 우선 변제 효력이 나오고 이번 우선 변제 순위에서 나오죠. 그죠?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아까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뭐죠? 확정 일자를 기준한다. 끝이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심할 건 우측에 리을번에서 국세 우선권과 관계 나누는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죠? 당일세, 지방세, 국세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좀 문제 있어서 안 내요. 그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넘겨보시면 43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요. 360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이 채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원금, 원본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이자가 있다면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했어요.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뭐죠? 담보가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본 위약금 이자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저당권은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뭐예요? 근저당만 쓰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당권을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합니다. 자, 보세요. 1억을 빌려줬고 1억이라고 설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을이 받아가는 돈은 1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쫙 붙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가는 돈은 1억이 아니라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뭐예요? 침해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저당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면 근저당권은 1억이라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1억 4천 뭐 크게 설정하고요. 여기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 담보한다. 이 금액보다 뭐 하잖아요?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쓰이는 것이 뭐죠? 근저당이고 일반 저당권은 안 쓰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셔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니까 확인하시고 중개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금액이 커진다는 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는 뭐죠?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은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는 뭐가요? 근저당권만 쓰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목적물의 범위에서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쳐요.
이것도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부합됐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가배수이고 요 1층에다만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증축이 됐네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결국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요 2층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뭐가 됐어요?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2층에 미치고요.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서도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가 되지 않았다면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액은 어디에만 미쳐요? 1층에만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것만 가지고 따져요. 증축된 부분이 무효간지 미등기인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것도 뭐죠? 따지지 않아요.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뭐만 가지고 따집니까?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만 따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 하단에 과실이 나오죠.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수취하고 싶으면 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고 세를 주면 그 월세는 제가 받는 거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저로부터 그 월세를 뺏어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압류를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고요. 그 다음 불가분성 기억나시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서 그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예요? 물상대위가 나오고 물상대위 가지고 담보 물권의 뭐죠? 통유성 참조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뛰어넘은 걸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물상대위가 나오겠죠. 417페이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 훼손이 됐어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아이고.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멸실됐을 때 이해되시죠? 그죠? 건물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돼야 되겠죠? 공용징수 수용은 왜 그럴까요? 공시법 시간에 보셨죠? 직권말소. 수용, 공용, 징수가 이루어지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떻게 해요? 말소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따라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 등기는 뭐죠? 직권으로 말소돼야 되니까 뭐 할 위험에 처하는 거죠?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를 뭘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돈도 생겨요.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제3자가 불질렀다면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뭘 받게 돼요?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겠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인 을이 만약에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했다면 이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의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을 할 것이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전세권 물상대의 인정돼요. 왜요? 담보물권이니까. 그죠? 저당권도 뭐가요? 물상대의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목적물이 멸실되면 점유를 상실해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물상대의는 뭐 할 수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자,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저당권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맨날 시험의 답이 이거죠.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팔리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죠. 누가 더 걱정이에요? 병이 걱정인 거죠. 그잖아요. 그죠? 분위기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샀어요. 누가 문제예요? 산 사람이 문제지 저당권자가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100번 팔리든 1000번 팔리든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인 을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누가 하든 지급 전에 뭐만 됐으면요? 압류만 됐으면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항상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소멸될 위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418페이지 오시면 확인 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저당권의 물상대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 저당권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죠. 2번 전세권이 저당권을 목조라는 경우. 자, 이것도 뭐냐면 설명 안 드렸네. 소멸될 위험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무엇도 소멸될 위험이 있죠? 저당권도 뭐죠? 소멸될 위험이 있죠. 근데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때도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뭐가요? 전세금.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하면 돼요? 지급되기 전에 뭐라면요? 압류를 하며 요 저당권은 요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겠죠. 이것도 뭐죠? 물상대의. 따라서 물상대의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 뭐예요? 물상대예요. 따라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전세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한 물건이 인도된 후 지급이란 말 대신 뭐로 썼어요? 인도라는 말을 썼죠.
뭐라고요? 헷갈리라고. 그죠? 인도나 지급에는 같은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급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요. 따라서 지급 후에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할 경우에는 물상대입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이에요. 아, 목적물이 뭐가 됐어요? 멸실이 됐죠.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 취득할 화재보험 청구권. 뭐죠? 화재보험금이죠. 그죠?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입권이 인정되니까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4번이죠. 이해되시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수용당한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협의 취득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매매죠, 매매. 그죠? 협의 취득. 강제로 뭐예요? 뺏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죠. 그러니까 5번 같은 거는 뭐예요? 요 공용징수 수용으로 생각하라고 뭐예요? 막 꼬신 거예요. 근데 근거는 뭐예요? 협의 취득. 아, 이게 뭐죠? 매매구나 라고 받아들이셨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작년도 시험 문제 좀 까다롭게 출제된 편입니다. 다시 이제 뒤로 갈게요. 자, 뒤로 가셔가지고 이제 440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실행이 나오죠? 그죠? 안 읽어봐도 돼요. 가입표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까 경매하면서 설명드린 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당권과 용익관계 가지고 나오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안 읽어봐도 되죠? 뭐죠?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끝인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번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이제 법정지상권의 마무리인데 좀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이 법정지상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